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0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하루 생방송으로 안 하고 조금 일찍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분에 뭔가 아주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듯한 하루 조금 안 했다고. 그래도 댓글 읽고 가셨잖아요. 네, 댓글은 그래도 하고 갔습니다. 네네. 자, 미디어 스크랩 해볼 텐데요. 일단은 미디어 오늘 기사를 하나 볼게요. 박서영 기자가 쓴 건데 내 옆에 앉아라 분위기 깨지 말고 라는 제목이에요. 뭘까요? 뭔가 그 성희롱?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좀 들죠. 이 기사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올 한해 미투 국면에서 한국 사회 곳곳의 인권 문제가 화두로 이제 떠올랐는데 막상 그것을 꺼낸 언론계 본인들은 구시대적인 그 문제들이 계속 답습되고 있다. 반인권적인 구태가 답습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기자들로부터, 당사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문화일보 기자 A씨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상당수의 언론사가 하리꼬미를 폐지했지만 이 하리꼬미란 거는 밤새 이렇게 경찰서를 막 돌면서 취재한다는 뜻의 그야말로 경찰서에서 자는 거지. 네, 그냥 수습기간 때 네. 돌아다니면서 한 6개월 정도 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하리꼬미를 폐지했지만 회사는 하리꼬미를 폐지하지 않았다. 네, 문화일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난 11일 수습 기자들은 고량주를 섞은 폭탄주를 14잔 이상 마셨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거 취사량인데? 14잔? 그런가 봐요. 먹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뭐야 이게?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는데요. 문화일보 기자 B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출입처에서 영업하는 선배들에게 놀랐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신입사원들에게 문화일보는 밤의 조선일보라며 석간 부스 확장 그래프를 보여주고 부스 확장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자랑이다 진짜 밤의 조선일보가 진짜. 밤에 사무처장도 있는데 뭐. 자랑인가 근데? 대단해 대단해. 뭐지? 제가 이거 또 삐쳐야 될까봐 얘기 못하겠다. 문화일보는 제가 저번에 정확하게 규정해 드렸죠. 네. 자, 그러면서 문화일보에서 하는 말이 사내 CMS에 경찰청에서 문화일보 구독을 100부 줄이겠다는 그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200부 부스를 늘렸다는 보고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이 B씨라는 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CMS 그러니까 기사 송고 시스템이거든요. 그 안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것이 그런 보고가 오고 갔다는 것이 충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태의 중심에는 학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후배 이야기들 뭐 너희 선배 중에 모모대도 있다며 낮은 학교를 위한 커트도 있다고 말했다. 해머를 머리로 맞은 기분이었다. 보통은 그런 말하는 걸 신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설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도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는 달랐다라고 이 B씨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문화일보다. 아니 뽑아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그리고 아까 말한 30잔 이상 폭탄주를 말아 마셨다는 그 문화일보 기자 C씨 이제 그만두셨답니다. 전직입니다. 이 사람은 동기들을 비롯해 위아래 기수 입사자 다수가 나갔다. 퇴사할 때 강압적인 술 문화를 비롯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아무리 편집국에 이야기해도 강압적인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에게 토로를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문화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현직 기자들에 따르면 수습 기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기수가 대면식을 진행하는데 대면식 시작 전 수습 기자는 현재 사는 집 주소와 부모님이나 보호자 연락처를 선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왜냐? 술을 먹고 정신을 잃고 난 다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니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아직도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얼마나 먹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자들 성희롱 문제도 여전하다 하면서 복수의 경제방송 여기자들은 술자리에서 부장급 이상 고위 임원들에게 내 옆에 앉아라 분위기 깨지 말고라는 발언을 들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깨줘야 돼. 경제방송 기자 D씨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국장부터 임직원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중압감이 느껴졌고 아직도 그때 일이 마음속에 한으로 남는다 라고 하고 정말 더러운 일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분위기 안 깰 테니까 네 뚝배기를 깨줄게. 그러고 확 깨버려야 돼. 그냥.
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기자들도 기수 대면식 때 개인당 15분씩 이루어지는 청문회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신입 기자 10명이 입사하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기수마다 대면식을 진행하는데 신입 기자들은 선배들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사람당 15분씩 청문회 비슷하게 진행하는데 인신 공격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청문회? 10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 질의응답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 같은 거죠. 아니 들어간 사람들한테 왜 그러니까요. 왜 이래? 그런데 입사한 한국경제신문 여성 기자들은 기수대면식 날 대부분 눈물을 쏟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채널A도 나오네요. 네.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은 일부 선배 기자들이 수습 기자들에게 화장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한다. 화장? 응. 채널A 기자 G씨는 사내 지침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화장하면 선배들이 뭐라 한다. 눈화장이나 색조화장은 정말 하면 안 된다. 채널A 기자 H씨는 한 선배가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온 동료 기자에게 기상캐스터 같이 하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 바로 개인톡을 보내고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불러서 혼을 냈다.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말이 돈다. 군기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채널A 기자들 다 화장하고 리포트하던데. 그거는 이제 방송에 나갈 때고요. 나갈 평소에는 MBN 기자 J씨는 군대의 단학가 문화도 구태의 하나라고 지적을 하면서 J씨는 수습기자 하리꼬미 교육 시절 네 했어요라고 대답했다가 선배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번에는 네 맞습니다. 못 들었어요가 아니고 뭐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전화를 끊지 않았다. 새끼 아니야. 왜 우리도 단학가 하는 분 하나 있잖아. 자, 미디어오늘은 이들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13일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이걸 답변을 하겠어요. 하영춘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오영근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도 오영근 본부장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파악해보겠지만 우리 회사 일이 아닐 거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채널A는 내부 공식 절차를 거쳐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또 아래 사람들 닥달하겠습니까? 누가 꼬질렀냐고. 누구야?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대표님인 정현우 세명대 광고공법과 교수의 코멘트를 넣으셨네요. 왜 민원연 대표라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임스퍼가? 안 되겠네. 선배는 후배에게 술을 사주고 후배는 선배에게 맹목적 복종을 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입사 후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는 권위적인 문화가 청산되지 않고 언론계에서 그대로 이어져 왔지만 정작 언론사 내부 문화는 제대로 지적받은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문화가 여기저기 뭐 기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게 심해서 네. 특히 개그계 네. 여성 개그인들 절대 네, 뭐 화장 못하고 뭐 엘리베이터 못한다 뭐 어쩌고 뭐 별소리 다 있잖아요. 해서 뭐 하게 근데. 뭐 그 왜 여러 그래요? 가지 그런 군기를 잡는 저는 군기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그렇죠. 선배들이 갑질을 하는 뭐 이걸 그거야 보니까 양진호가 생각나네. 양진호가 생각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제 자기네들 말로는 기강을 잡는다는 건데 사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복종하게 하려고. 복종하는 그 어떤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수법들이죠, 사실은. 나한테 이렇게 네.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한 사람이고 안 통한 사람인데 이렇게 거대 조직에서 조직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하긴 굉장히 그 저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하고 동료인 사람들마저 자기를 공격할 게 뻔하니까. 왕따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진호 씨가 그 회사 분위기를 만든 수법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일부러 사람 때리는 걸 일부러 사무실에서 때리잖아요. 그렇지. 너네 또 똑같이 될 거다. 한번 개겨봐라 이거거든요. 영상 찍으라고. 네. 당당하게.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부당한 행위들이죠. 아니 이 채널A 기자는 진짜 어이없네.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온 동료한테 기상캐스터 같이 입고 다닌단 말을 해? 그럼 기상캐스터 어떻게 무시하는 하길래? 거지. 이거는 진짜 기자와 우리는 기자하고 다르다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니 기상캐스터처럼 입으면 이쁘게 입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쁘게 입지 말란 소리라고. 그러니까. 네. 이쁘게 입으면 어때 좀? 내가 입겠다는데 내 돈 주고 내 옷 사서.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예, 오늘 저희 방송은요. 오늘 저희가
좋은 보도 10월에 좋은 보도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위원회 끝내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 선정 결과를 그냥 말씀드리면서 어떤 방송이었고 어떤 논의들이 오늘 있었는지를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달의 좋은 나쁜 보도 놈놈놈 특집. 예. 오늘은 놈놈놈 특집으로 짜잘한 놈, 저는 짜잘한 놈, 센 놈, 뭐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 저희가 10월 이달의 좋은 나쁜 보도를 신문, 방송, 온라인, 좋은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 선정한 건데 네. 거기 안에 이제 좋은 보도, 나쁜 보도, 이상한 보도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도 특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말 다양한 보도들이 뽑혔습니다. 좋은 신문 보도는 아마 저희가 2014년에 이달의 좋은 보도를 시상식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선정이 됐어요. 물론 서울신문이 저희 모니터 대상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쁜 보도로도 막 지적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서울신문 뭐 이상한 보도도 많았죠. 네. 이번에 뽑힌 거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입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장장 3개월 동안 특집 기사로 냈던 것이고요. 보도량도 3개월 동안 4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줬던 기획이고 이거를 나올 때마다 또 일면에 박스로도 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면에도 실을 정도니까 굉장히 서울신문이 어느 정도 취재력을 기울인 인력을 투입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사법농단 관련 기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사실 오늘 이달의 좋은 보도, 나쁜 보도 선정 결과를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탈곡해서 아마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 유독 회의가 굉장히 격론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수상 여부를 두고 이 보도도 사법농단 관련 보도는 아니고 이제 사법농단이 대법원장이라는 어떤 거대 권력, 그 거대 권력과 붙어먹은 청와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권력들 간의 얘기라면은 이번에 서울신문이 조명한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작은 재판들에서 어떤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소액 재판에서 벌어지는 문제점, 심리 불속행에 대한 문제점, 판결문 비공개의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0건을 심리해 버린대요 판사가. 네, 소액 재판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3분 재판이 되는 거죠. 소액이면은 얼마까지가 소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송 금액이 소송 비용이 총 해서 3천만 원 이하면 소액 재판이라고 보통 한다 그러네요. 근데 3천만 원이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좀 많은 액수. 거액 재판인데? 이게 근데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3천만 원 이하 정도를 소액 재판이라고 한대요. 3천만 원 이하. 네. 그게 이제 아주 뭐랄까요 그 이해관계 다툼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민사겠죠. 그리고 보통은 그렇겠죠. 형사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겠죠. 이런 소액 재판들을 이제 하루에 160건씩 심리를 해버리니까 재판에서 원래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장치들, 절차들도 다 무시되고 그냥 판사가 심리한 다음에 판결 내고 끝난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누가 이겼는지 두 줄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소액 재판의 문제점. 두 줄만. 네. 좀 허무할 것 같은데 되게. 그렇죠. 이제 심리 불속행은 뭐냐면은 형사 재판을 빼고 이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재판 이런 재판들에서 상고심이 이루어질 경우에 70% 이상이 기각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각하면 이게 기각하니까 재판이 끝내서 심리 불속행이라는 어려운 말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고가 기각된 거예요.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 그러면 왜 기각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납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리 불속행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는 한 문장만 쓰고 만답니다. 끝. 예. 그래서 이제 상고가 기각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마지막 판결문 비공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삼성 관련 국정농단 관련 재판문을 징계를 먹어가면서까지 공개했을 때 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저희 민원인이. 이 판결문 비공개가 헌법상으로는 공개가 원칙인데 법원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자기네는 그러고 있는. 헌법을 거스르네.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이 법원이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권력자들 또는 자본가들, 재벌
일가 이런 사람들 재판은 거의 뭐 100% 비공개인 상황.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거나 또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이런 거에서 공개해달라 하면 보통 되는 사유가 이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 개인 프라이버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오마이뉴스 기자가 상 받으러 왔을 때도 했던 얘기가 겨우겨우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공개된 재판문을 봐도 뭔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부 검은색으로 처리해놨어. 비공개로. 심지어는 주요 혐의점까지. 헐. 그것도 이제 개인 인권 침해라 이거예요. 그런 게 알려지면 안 된다. 공개 안 한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토로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거 원래 공개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심지어는 그게 공개된 판결문들도 일반 시민이 그거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려면 거의 못한다 이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반헌법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그러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서울신문이 또 한 번 이 특집 기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준 겁니다. 법원이 헌법을 어기고 있네. 그런 셈이죠. 사실 판결문 공개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개인정보는 사실 보호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름과 주소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또 정말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지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공개는 하되 언론인들이 자정을 해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 공개된 보도를 가지고 그리고 특히 당사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 그쵸. 당사자는. 근데 지금 저 보도의 문제점, 그러니까 보도에서 지적하는 걸 보면은 애초에 그냥 되게 불친절하다는 거지. 그야말로 재판부가 갑질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공개 안 함. 판결 내렸으니까 이제 가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은 다 마음에 뭐가 있는데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서비스가 개떡 같으니까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떤 점에서 받아들여지고 뭐가 안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거를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신문이 무작정 이걸 이제 대부분 사례별로 제보자들의 사연들 위주로 보도를 했는데 무작정 이렇게 법원이 개판이다라고 깐 건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좀 있대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판사 수가 굉장히 모자르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민 수 대비 그러니까 인구 수 대비 판사의 수가 굉장히 모자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부가 행정 관료화되는 겁니다. 소수니까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권력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야? 어쨌든 그냥 판사 수가 모자라니까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신문이 지적을 하고 이게 물론 사법농단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상관이 없는 보도예요. 그렇지만은 저희 심사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토론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 없이 보도한 게 약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이 적폐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이 이런 그 일상 수준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이런 재판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최순실처럼 뭐 기밀 빼돌려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 네. 대부분 소액 재판이나 뭐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서비스에서 아주 질이 낮은 데서부터 국정농단 또는 사법농단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엄청 떨어지죠. 낮아지는 건데. 예. 그래서 재판 한번 받아본 분들은 다 싫어한다는 그런. 예. 그렇다면은 나쁜 신문 보도는 뭐냐? 나쁜 신문 보도는 아까 그게 좋은 놈이라면 좋은 보도라면 나쁜 신문 보도는 이상한 놈입니다. 이상한 보도. 진짜 이상한 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탈곡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10월 18일 날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EBS 장혜랑 사장 관용차 회식 직후 음주 사고로는 보도를 했어요. 이거 진짜 제목이 진짜 명문이죠. 재밌는 보도잖아요. 이상한 놈이죠. 장혜랑 사장이 사고를 냈다는 건지 관용차가 사고를 냈다는 건지 아니면 회식이 사고를 냈다는 건지 아니면 김청윤 기자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건지 아무튼 굉장히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보도였다. 심지어는 2개월 전에 났던 사고를 장혜랑 사장은 타 있지도 않은 차에서 회식 후에 모든 분들을 다 내려드리고 대리운전 불러서 다 내려드리고 대리운전도 집에 가니까 운전기사가 자기가 잠깐 운전을 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걸렸던 거죠. 그거를 갑자기 2개월 뒤에 끄집어내가지고 단독으로 그리고 제목도 장혜랑 사장이 사고를 낸 것처럼. 제목이 정확하게 뭐였죠? EBS 장혜랑 사장 관용차 회식 직후 음주 사고. 관용차가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관용차가 회식을 했어? 네, 그 회식하고 음주 사고까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장애랑 사장이 된 것 같잖아요. 아 이거 약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 있으면. 근데 어떻게 술을 먹어 차가? 먹이면 되지. 아니 자동차가 어떻게 음주를 하냐? 그건 모르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먹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안 되겠네 이거.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네. 아유 그래서 진짜. 이게 아주 황당하다. 이게 진짜 무슨 아니 솔직히 그리고 운전기사가 대리운전까지 다 불러놓고 집에 가다가 걸린 거면은 2개월 전에 이거는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를 굳이 단독을 붙여가지고 대단하네. 예. 또 참. 제목과 보도 내용에서 굉장히 누가 사고 냈는지 애매모호하게. 결국 남는 건 장애랑 사장.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악의성도 느껴지지만 일단 그래.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질이다. 엉망이다.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상하냐면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좋은 보도 심사위원들께서 이거는 김청윤 기자 개인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좀 해라. 왜 이렇게 썼냐고.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망설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심사위원께서는 이 정도 기사를 쓰면 기자들 사회 내부에서도 엄청 쪽팔리대요. 쪽팔리죠. 다 안 돼요. 자기들도 이게 알죠. 쪽팔린 보도라는 거를.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무튼 2번 죽이는 일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보도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진짜. 우리는 기자 사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해,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누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물어봐야 돼. 이메일 보낼지 말지 않고 선생님들이 오다를 내렸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일단 근데 보내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우린 보내야 돼. 문의를 해야 돼. 재밌겠다. 왜 이렇게 보도하죠? 다 대답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너무 궁금해, 진짜. 대답 안 하면은 우린 보고서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봤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뭐 태국계 인터뷰라도 좀 요청. 말도 안 돼.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좋은 방송보도 10월에 좋은 방송보도 이게 이제 훌륭한 보도인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보도긴 한데 MBC의 비리 유치원 사립 유치원 그쵸. 관련 보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뭐 MBC.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MBC가 10월 한 달 동안 10월 11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보도를 쏟아냈고 이게 여론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게 워낙 논란이 커져서 보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MBC가 맨 처음에 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이거 원래 박용진 의원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 사건이 먼저 있었죠. 그 유치원 관련 토론회 하려고 그랬더니 그죠. 막 한유총에서 몰려와가지고 방해했잖아요. 그 사건 다음이긴 한데 이제 MBC 기자들이 먼저 이제 소스를 줬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한테? 예. 그래서 MBC가 먼저 시작을 했고 박용진 의원 그 토론회 사건 다음에 곧바로 MBC가 이제 보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MBC 뉴스가 집중할 이슈는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원장 개인의 사업체로 전락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민낯입니다. 지난주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장면입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 수백 명이 몰려와서 왜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취급하냐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없다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또 진짜 실태가 어떻길래? 라는 궁금증만 키웠습니다. 그 실태를 알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을 무작위로 감사했고 MBC 정치팀이 그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여론화를 시키고 박용진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의 스타로 등장하면서 이게 윈윈 전략이 된 겁니다. 예, 보통 근데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이런 비리나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서로 소수를 주고받죠. 이번에 이제 MBC가 먼저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MBC 보도 그래서 선정이 됐고 MBC가 시작한 이슈다. 요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이슈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명품 사고,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것들 국가가 지원해준 돈으로 세금으로 성인용품 사고 성인용품도 그렇고 그리고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다 중간에 띄어먹어가지고 밥도 허술하게 해주고 세금 빼돌리고 돈 돌려가지고 자기네들 비리한 거 다 숨기고 진짜 가지각색입니다.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MBC가 전부 다 보도했습니다.
나쁜 보도로 넘어가죠. 네. 나쁜 방송 보도. 요거는 이제 나쁜 놈입니다. 아. 이것도 다들 아실 거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네. 서울 교통공사 네. 네. 의혹이 있다고 TV조선이 보도하던 와중에 민노총 간부 지부장의 부인이 특혜 입사를 했다.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10월 18일 날. 노조 간부가 부인을 정규직 채용에 고속 승진시킨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에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항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오보로 밝혀지자 정정 보도를 했는데 또 오보였죠? 네, 그겁니다.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오보더하기 오보. 예,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오보. 네. 그래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지 않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노조를 때리기 위한. 네. 그래서 나쁜 보도, 정말 말 그대로 나쁜 보도 성정됐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좋은 온라인 보도는 선정작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정말 여기서 경론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그래요? 선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네. 사실 후보가 하나였습니다만은 뉴스타파의 양진호 보도였어요.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의 네.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함께한 네. 지금은 보니까 뭐 프레시안도 같이 하고 이제 후속 보도가 그렇죠. 나올수록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기획 보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뜨거운 화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예. 네. 이게 일단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에서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추후 이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 과연 뉴스타파와 박상규 기자가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 양진호 회장이 구축하고 있는 그 성범죄 영상물 카르텔 있죠? 네. 업로더 그리고 유통 장의사까지 네. 이거를 자기가 다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다 번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업로더 관리하고 유통은 자기네 회사에서 시키고 그것 때문에 피해본 피해자들이 영상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그 지워주는 회사까지 자기가 해가지고 요 카르텔이 지금 본질이에요. 이 사람의 네. 다양한 범죄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아직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뉴스타파가. 그래서 추후 그 보도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지켜보자 해서 일단 10월 이달에 좋은 보도에서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의 좋은 보도 후보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도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제 경론이 벌어졌던 것은 뉴스타파가 처음에 1, 2, 3탄까지 공개한 보도한 내용들이 대부분 영상이에요. 영상 공개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진호가 직원을 때리는 장면, 워크숍 가서 닭을 활로 쏘고 칼로 베는 장면, 그걸 강요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주로 3탄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양진호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마약도 나오고 성범죄 영상물 카르텔 이런 것도 타사에서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만 했지 때리고 칼로 베고 활로 쏘는 게 그대로 다 영상이 나갔거든요. 너무 잔인해서 이게 선정성을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이제 경론을 벌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를 그나마 좀 참작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뉴스타파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어요. 뉴스타파가 그렇죠. 했겠죠 생각을. 근데 이게 양진호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이 사건이 지닌 어떤 그 폭력성과 충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파급력이 커져서 수사를 접으려고 했던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탐해치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마약부터 그 성범죄 카르텔까지 이렇게 취재를 하는 보도가 과연 나왔겠느냐. 이슈화를 하는 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라는 참작 부분이 있는 거죠. 임팩트가 워낙에 커가지고. 예, 엄청나게 컸죠. 근데 이제 그래도 뉴스타파면 그런가요? 과연 그거를 영상을 때리는 장면, 그 폭력적인 장면을 뺐다고 해서 과연 이슈화가 안 됐을 것이냐 이런 반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뉴스타파였으면 이렇게 선정적인 부분은 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타파와 같은 이런
대한 매체들,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언론사들부터가 이 선정성, 보도 선정성, 보도 윤리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 이상 계속 후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끌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건 이러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계속 기준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지금 CCTV, 범죄 CCTV 다 보도되죠. 이런 기준을 사실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저희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예, 양쪽 다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서는 보도 안 해요 지금은. 뭐 때리기 직전까지만 타 매체는 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타 매체는. 아니 근데 그게 타 매체는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건 방송이잖아. 방송은 그렇게 못 보여줘요. 싸다기 일이 맞고 심의규정이 걸려요. 안 돼. 근데 뉴스타파는 매체 성격이 다르잖아요. 온라인 매체니까 그런 심의를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뉴스타파에게 허용되는 법 안에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보도 상을 주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뜻이 좋다고 해서 방법에 있어서 조금 과한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상으로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이미 충분히 국민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지점이고 하필이면 저희가 상을 주려고 하는 이 시기 저희는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달로 10월로. 예, 근데 2018년 10월에 나온 보도들은 다 그런 거였고 차라리 2018년 11월에 준다면은 충분히 후속 보도들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거를 주면서 앞부분의 것을 뭐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꼴랑 3개 나온 그 상황에서 요 3개가 파급력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저는 사실 되게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거를 보고 그 닭 잡는 장면 이런 게 사실은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면은 좀 사실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달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밀어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아직 그렇다고 해서 뉴스타파가 그 음란 영상물 불법 영상물 카르텔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냐 아직 그런 보도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만약 뉴스타파가 그런 부분까지 정말 철저하게 보도를 잘 해주면 심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심하이가 마지막으로 이달의 좋은 시사 프로그램 저희가 지난달부터 9월 달부터 신설한 상이죠. 그래서 첫 상의 영광을 MBC 스트레이트 쌍용차 편이 받아갔는데 이번 10월에는 KBS의 저널리즘 제이 바로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예. 선정됐습니다. 저널리즘 제이는 이제는 좀 혐의를 벗겨줘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내보내지 않은 그 혐의를. 왜냐면은 그 뉴스 공장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 미디어 탈곡기의 효과음을 오프닝 음악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거든. 우리랑 똑같아요 완전히. 시즌 1 때 썼던 거 너무 똑같이. 그래서 저널리즘 제이는 좀 봐줄만하다. 어쨌든 간에 좋은 시사 프로그램에 저널리즘 제이가 후보로 올라왔고 선정이 됐습니다. 저널리즘 제이가 6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사실 굉장히 산만하고 좀 우왕좌왕. 우왕좌왕하고 산만하고 그렇게 썩 내시지 않은 썰만 풀다가 끝나고 막 그런 그랬었는데. 방송인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9월부터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보는 인기 프로그램이 됐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자리 잡아간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뭐 그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죠 패널들이. 근데 무엇보다 일단 KBS 저널리즘이 좋아진 부분은 자사 기자들은 대거 보강했다는 거예요. 자사 기자들을 한 2-3명 정도 지금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강을 하면서 역시 이 저널리즘 제이와 같은 보도 비평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기들도 보도 취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보를 밝혀내려면 어쩔 수 없이 취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보강되면서 확실히 내실이 있어졌고 무엇보다 이제 저널리즘 제이가 최근에 9월, 10월 거쳐오면서 저희 심사위원분들이 상을 줘도 된다고 할 만큼 인정을 받은 부분은 거의 자학에 가까운 자사 비판과 KBS 싱가포르 현지 취재를 총괄한 국제주간 임장원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제가. 같은 KBS라고 봐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네티즌분들 엄청 화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깊이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JTBC와 같은 타사에 대한 분석, 도대체 JTBC가 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역할을 사실은 공영방송이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KM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을 때 JTBC는 이슈에 집중해서 길게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런 보도를 하니까 안 볼 수가 없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알고 싶은 그런 욕구 혹은 이제 수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주요 언론사들 방송을 포함해서 해주지 않을 때는 일종의 그걸 대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이제 어떤 게시판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때는 그게 또 팟캐스트가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근데 JTBC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혹은 주변부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주류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14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한 아주 맹렬한 비판. 브레이크도 재밌는 건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사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경한 태도로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의 혁명이라도 났나. 네, 혁명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혁명, 부정적인 의미를 쓴 거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요.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함부로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사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인정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프레임을 짭니다. 검찰에 억지로 사건을 넘겨서 억지로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나와요. 망신주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신들이 바라보는 음모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삼권이 이제 분립되어 있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나라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하는 얘기지만 삼권 분립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한다는 건 언어 도단이고 스스로 불성립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공영방송에서 보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MBC하고 KBS가 거의 유일하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방송사예요. 공영방송의 역할이죠. 옛날에 이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지만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비슷한 이름으로 MBC에도 예전에 그래요? 예전에 손석희 사장이 젊은 시절에 막 조선일보 까고 하는 영상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비평의 손석희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고 싶을 때는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계속 쓰는 것보다 아예 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정치인, 결국 별 영향력이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과 일부 언론과의 사이에서 바로 이와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민주당의 노무현 상임고문은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대우차 부평 공장을 찾았습니다. 여러 신문도 노 고문이 대우차 사태의 중재자로 나선 것과 또 계란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노 고문은 특정 언론과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며칠 사이에 노 고문의 일련의 행보에 대한 기사가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 일체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사를 싣고 안 싣고는 각 신문의 고유한 편집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평소 정치인들의 식사, 또 골프 회동 등 자질구레한 동정을 시시콜콜 보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여권의 중진, 더구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계란 세례를 맞거나 야당 총재를 비판한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저널리즘 제이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일단 굉장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쉽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비평, 그리고 그거를 자사도 까면서 조선일보도 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분들이 좀 색깔이 아니지 색안경을 벗을 수 있죠. 얘네 조선일보만 까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골고루 다 까는 거예요. 물론 조선일보로 까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아니 이상하니까 깔 거지. 이상하지 않은데 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고정 패널 외에 다양한 이제 패널들을 전문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역시 객관성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 저널리즘 제이는 유튜브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위 짤이라 그러죠. 아주 재밌는 부분만 짧게 잘라서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내는데 네. 이 짤 영상들의 경우에 많은 조회수가 많은 거는 한 2-30만 갑니다. 이 정도가 이게 짤의 조회수 2-30만이 바로 이 유튜브 인기 채널의 어떤 척도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1시간이 넘는 본편도 그대로 다 올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KBS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공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내실을 갖췄다. 좋던데요? 예. 예. 그러나 역시 여기서 이상을 주는데도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과연 조선일보를 까는 게 물론 속 시원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KBS 공영방송이라는 KBS 본연의 역할 그리고 KBS가 더 보도를 좋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조선일보를 기준으로 잡느냐. 조선일보를 그렇게 까면서 자사보도가 더 나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자사보도를 더 많이 비판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KBS 저널리즘 제의가 자사 비판에 얼마만큼의 힘을 쏟고 있느냐. 양념 아니냐 이거죠. 그런 지적도 사실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까는 횟수와 자사보도 까는 횟수 비교해보면 사실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9월 30일 JTBC 회차에서 이제 자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다른 회차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사 비판이 썩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KBS가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국민적인 맨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까기를 그냥 하는 거다. KBS도 관성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조선일보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사 비판에 좀 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자사 보도가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 그게 신뢰도가 생기는 거지. 지금 잠깐 화제가 된다 해도 계속 조선일보만 까면은 관성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의미가 거죠.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결국은 KBS 보도가 나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분들이 상 주는 것 자체에는 모두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할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또 KBS 자사보도를 가끔씩 비판한다는 것이 그동안 KBS가 9년 동안 신뢰를 잃었던 그 망가진 보도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그 심사평은 KBS가 조선일보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네. 조선일보 까는 건 좋지만 조선일보를 기준으로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의 느낌이 약간 이거라는 거예요. 야 조선일보 저거 봐 엄청 나쁘지? 엄청 바보같지? 우린 쟤네보단 나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쟤네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네,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상을 줘서 격려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 받으러 오시면 반드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려고요. 앞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라. 반성의 시간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자사 비평을 따로 해라. 아이 시간을 할애해서. 괜찮네요. 그거 괜찮을 겁니다. 네. 예. 아무튼 10월 이달에 좋은 보도, 나쁜 보도는 이렇게 선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이니치스의 제보 하나 하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실업률 낮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보도의 주체는 스포츠 조선인데요. 스포츠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보합니다. 아마도 정부 비판 논조를 높이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관계자 등을 동원해서 뉴스 분량을 많이 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야, 이건 진짜 웃기긴 하다. 스포츠 조선에서 취업률, 실업률 이런 거를 하고 있네. 이거 복붙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물량전 하려다가 스포츠 조선까지 동원이 됐겠죠? 네. 그다음에 미련곰탱님께서 주성치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올리셨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좀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참 무조건 색깔론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흑토마 씨. 흑토마님께서 404마에 2,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흑토마 씨라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티에노님은 노량진 수상시장 거는 저는 하나가 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웬 카지노? 요거 좀 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웃기죠. 예,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민원연의 박서군 이사께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시는데 네. 네. 그리고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이 또 1,000원 후원하셨고 똥파리 지우님께서도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돈의 세계 달팽이 진짜 닉네임 잘 지으신다. 네. 네, 보라몽이님께서도 보라몽이. 네,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광고가 나온다고.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무튼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순위를 바짝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올려버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